베이글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줄 서는 베이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코끼리 베이글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둘 다 줄을 서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 핵심 가치, 하나의 인식,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멋진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무언가 DNA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DNA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DNA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요, 그건 자신만의 것이어야 됩니다. 즉, 남과 차별화가 되는 것이어야 되죠. 제가 그냥 제가 좀 익숙한 이해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요즘 베이글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줄 서는 베이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레동에서 시작해서 한남동과 성수동에 매장을 갖고 있는 코끼리 베이글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인사동에서 시작해서 압구정동에 그 매장을 갖고 있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둘 다 줄을 서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코끼리 베이글은요, 맛있습니다. 근데 맛있다라는 게 과연 DNA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괄호 안에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늘 먹던 뉴욕식 베이글이 아니라 반죽의 방법을 바꾸어서 화덕에 구워서 괄호 닫고 맛있는 베이글. 그렇기 때문에 이 코끼리 베이글은 지금도 아침마다 문을 열자마자 줄을 서고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도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여긴 좀 이유가 다릅니다. 여기에 가면 양송이 숲도 같이 팔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영국 국기도 걸려 있고 굉장히 영국적인 감성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서 베이글 먹으면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마치 런던에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즉, 런던 감성을 팔고 있는 거죠. 똑같은 베이글을 팔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주장하는 DNA가 다르다. 또한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달라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자신의 DNA를 정의하는 것을 생산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무엇을 넣고 재료가 완벽하고 제대로 만들었고,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자한테 어떻게 좋은데가 이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커피 얘기한 김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무사이로라는 그 카페 브랜드가 있습니다. 매장은 몇 개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2003년인가 신림동에서 아주 작은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 커피 전문가예요. 직접 로스팅을 하고 생두를 수입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2015년인가에는 아마 그 세계적으로 이 평가를 받아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그 로스팅한 커피가, 그 커피 빈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전문가라고 그걸 갖다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소비자 관점에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6년인가에는 집으로 회사로라는 이름의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사실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드립백을 상품화하죠. 사실 드립 커피라는 건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지만 제 맛이 나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드립백 일회용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커피 이름들이 아주 어려운 이름들이 아니라 디카프리오, 나라올라, 와이칸, 몽상스 이런 것처럼 그냥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이름들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브랜드는 사실 오늘의 매출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만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미국에 그 알리 레다라는 자동차 판매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 판매왕이 1년에 한 1,500대 정도를 판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객들에게 무조건 차를 팔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 고객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원하는 자동차, 그런 사양의 자동차는 내년에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년만 더 타세요. 또는 어떤 가족들이 와서 우리가 가족이 늘어서 이런 사양의 자동차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우리 브랜드 말고 저쪽 길 건너가서 경쟁 브랜드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자동차 세일즈맨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동차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려면 알리 레드한테 가서 물어봐라라는 이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년에 1,500대 이상의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판매왕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보니까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또 커피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코복스라는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로수길에 갈 일이 있어서 잘 됐다. 그러면 이코복스에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딱 들어갔더니 스페셜티 커피 2,900원이라고 써붙여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 되시는 분께 직접 DM을 보내서 만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쟁이거든요. 굉장히 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인데 자신도 아주 뛰어난 감각으로 멋진 감각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맛있는 커피를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근데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되게 멋진 카페들이 한 1년쯤 6개월쯤 버티다가 또 다른 브랜드에게 그 명성을 넘겨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비되는 휘발되는 감각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매장에 간이 로스팅 기계 그리고 커피를 뽑는 기계 그리고 키오스크를 갖다 놓고 점원을 한 명으로 줄이고요. 똑같은 재료를 쓰면서도 가격을 반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아마 그 전략이 잘 성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개의 그 카페들을 브랜치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 더 비싸게 받아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래야 그게 브랜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편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나를 늘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그게 제일 고민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신용카드 회사나 특히 비행기 항공사들이 내 카드를 우리 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해달라는 의미로 포인트 제도라는 거를 마일리지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포인트를 현금같이 쓰기 위해서 또는 비행기 티켓으로 대신 쓰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만 하면 괜찮은데 경쟁사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멤버십을 만드는 것은 이제는 해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해주면 섭섭한 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주장하는 하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슈퍼마켓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가면 트레이더 조라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월마트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에 비하면 사실 규모도 굉장히 적고요. 매장의 숫자도 적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장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 안에서 취급하는 품목의 숫자도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마트가 한 12,000개 정도의 SKU를 갖고 있다면은 이 트레이더 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0여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더 조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트레이더 조를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이국적인 맛의 음식을 좋아하지만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소비자들이라고 자신의 편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더 조에 가면은 정말 맛있는
초콜릿이나 과자, 정말 서민들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아주 잘 골라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PB 전략을 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혹시 미국 특히 서부 지역에 여행을 가시게 되면 트레이더 조에 가셔가지고 초콜릿을 한번 사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 전에 참 아주 뉴스에도 났죠. 우리나라의 냉동김밥이 트레이더 조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국적인 맛의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 그 입맛에 딱 적중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 조에서는 또 다른 별다른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트레이더 조의 그 에코백을 마치 자신의 멤버십 카드인 것처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멤버십은 포인트가 아니라 정신적인 멤버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멤버십을 가지고 브랜드와 고객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사례들은 요즘 참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워낙은 그런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만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때 마침 캐나다에서 요가 붐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또 거기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공법으로 아주 그 쉐입이 잘 나오는 실루엣이 잘 나오는 그 레깅스를 이분이 이제 개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적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내가 무슨 재료로 무슨 공법으로 이걸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누가 입어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편이 되어서 이 핵심 가치를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랜드 페르소나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 트레이더 조라는 그 슈퍼마켓 브랜드가 자신의 브랜드 페르소나를 조금 뭉툭하긴 하지만 이국적인 맛의 음식을 좋아하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편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구체적인 인물 하나를 상정을 합니다. 오션이라고 이름도 붙였고요. 32살이에요.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여행이고 패션을 좋아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정의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만드는 이 제품 당연히 좋은 소재를 쓰고 새로운 공법을 썼기 때문에 가격이 3배 정도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브랜드를 사줄 것, 이 제품을 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추어서 제품 기획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한 거죠. 그게 잘 먹혀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잘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레깅스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콘도미니엄을 가질 정도로 부를 가지고 있고 패션과 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의 32살 오션이란 여자는 자신의 핏에 너무 잘 맞는 레깅스를 입고 나니까 이 레깅스를 입고 1마일 정도 떨어진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부터 사실은 원마일 웨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룰루레몬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룰루레몬은 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2살의 오션이라는 브랜드 페르소나와 이 제품의 핵심 가치가 두 개가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매출은 누가 일으켜주는 거냐면 실제로 32살의 오션뿐만 아니라 42살의 오션의 큰언니, 그 다음에 22살의 오션을 멘토로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이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이 브랜드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랜드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맺어진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가는 거죠. 또한 이렇게 브랜드 페르소나를 상정한다는 것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브랜드로 하여금 내가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내가 제품 라인업을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룰루레몬 사실은 이런 어떤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하게 됐을 때요. 매출에 제일 도움을 주는 거는 신발입니다. 룰루레몬은 절대로 신발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의 하나의 핵심 가치를 같이 만들어갈 우리 편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가는 정신적인 그런 유대관계를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브랜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큰 우리가 잣대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할까? 이 사람이 이걸 옳다고 생각할까? 이것이 우리가 브랜드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특히 기업에다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거는요.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의 매출, 이번 달의 매출, 올해의 매출 물론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 위한 게 아니거든요. 마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고 몸살이 나면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즉 대증적인 요법이 필요하죠. 이번 달에 내가 매출 목표를 맞추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딩에 대한 어떤 강의를 가서 하다 보면은 작은 브랜드를 특히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막판에 꼭 이런 질문을 하세요. 되게 좋은 얘기인데 너무 원론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내가 이번 달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써먹기에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뭔가 조금 이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하루하루의 대증적인 요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몸 만들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타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 만들기 또는 뭐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절대 안 되죠. 이게 브랜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몸 만들기 작업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브랜딩을 그만두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작은 브랜드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큰 기업, 큰 브랜드와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즉 전문 경영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들어가서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브랜딩에 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별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관리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또는 영업 쪽에서는 이번 달에 매출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브랜딩 작업이 과연 매출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챌린지를 합니다. 그런 회의에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대부분 대표이사님한테 연락이 오죠. 우리 이번에 하기로 했던 브랜딩 작업은 잠깐 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브랜딩이 대부분 중간에서 끝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브랜딩은요, 정말 장기적인 마라톤 같은 레이스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 만들기 위해서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요가 시작한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그런 어려운 자세들이 되던가요?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으로 이 브랜드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브랜딩이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이것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일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재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조직원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올해 영업 매출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을 써서 브랜딩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이걸 전 조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건 그냥 브랜드 부서의 일, 마케팅 부서의 일,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는 돈 쓰는 부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 브랜드나 기업의 브랜딩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인터널 캠페인입니다. 제가 올해 꽤 큰 규모의 기업의 브랜딩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새로 잡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캠페인을 해 나갈 건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제가 그분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지만 이 그룹 안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브랜드가 무엇고 브랜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분들이 브랜드가 뭔지는 알겠죠. 그게 라벨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브랜드가 뭐고 브랜드가 왜 필요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레터를 썼습니다. 10장의 레터를 써서 매주 한 장의 레터를 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트라넷에서 보통은 어떤 그런 공지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시큰둥해 하던 반응과는 달리 그 밑에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군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라는 이런 댓글들이 100개 이상이 달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좀 고무가 되어가지고 제가 하나 더 했습니다. 제가 그 계열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완성된 이 브랜드의 체계에 대해서 브랜딩의 체계에 대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한 15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프레젠테이션 장소에 다 몰려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많은 일들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뭘 했냐면은 제가 각 계열사의 사장님들, 회장님하고 그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요. 격이 없는 대화, 여기 사실 계열사들 간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브랜딩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분들을 다 칸막이를 쳐놓고 카톡으로 뭐라 그럴까요?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대화를 하게 했어요. 그냥 까놓고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세션을 했고 근데 정말 그 카톡 대화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들을 다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서 그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전 직원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는 브랜드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브랜딩, 저분들이 저렇게 할 정도로 이 브랜딩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새로 정하고 선포하려면 보통은 포스터 붙이고 표 만들고 회의할 때마다 표를 슬로건을 외치고 또 강당에 전체 모여가지고 막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절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어떤 하나의 브랜드의 가치는 조직원 전체가 공유해야 되지만 이건 내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직원 전체가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새로 정하고 이걸 선포할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연예인 한 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 세 명이 딱 무대에 앉아가지고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를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실제로 스트리밍을 해서 그때 전 조직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조직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브랜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 조직원들 전체가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큰 기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2~3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기업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CEO, 창업자가 생각하고 있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고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 30년 전서부터 노만 베리 선생께 들었던 브랜드는 싱글 마인디드 메시지를 가져야 된다. 즉 하나의 핵심 가치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TV 광고가 아주 파워를 발휘했던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우리 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과 함께 이 가치를 하나의 인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인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변에 있는 매스 타겟들이 이 하나의 인식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된다. 이게 바로 브랜딩이고 마케팅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아직 브랜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브랜드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오류와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